요즘 애들한테 10,000원이 뭐예요, 어머니. 체면이 있지. 며느리는 일부러 크게 전화하며 비웃었습니다. 이 돈 다시 줘. 창피하게 어른이 돼서 이게 뭐야. 슬리퍼가 날아와 할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죠.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한옥마당 한쪽에서는 솔잎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고 부엌에서는 송편을 찌는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을 타고 넘어와 마당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손주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차곤 했으니까요. 할머니, 대문이 열리자마자 지우와 세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제 품에 안기며 깔깔거렸고 저는 그 따뜻한 체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지우는 올해 9살, 세아는 7살이었죠. 두 아이 모두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우가 먼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아도 언니를 따라 조심스럽게 절을 올렸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예쁜 봉투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봉투에는 지우의 이름이, 노란색 봉투에는 세아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씩 들어 있었죠. 우리 지우, 세아,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렴. 저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10,000원이 뭐예요, 어머니. 체면이 있지 않나요? 거실 쪽에서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저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할머니 마음이 담긴 거니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물렀을 뿐 눈가까지 번지지는 못했죠. 미정은 팔짱을 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쪽을 힐끗 보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니만큼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들 성민과 며느리 미정이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성민은 사업에 실패한 뒤 빚을 갚지 못해 이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어머니,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며느리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희는 쉬어. 사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상을 준비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물어볼 뿐 정말로 돕겠다는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편하게 쉬세요. 미정은 다시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성민은 텔레비전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지키며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이 집을 팔지 않고 지켰죠. 이곳에는 제 인생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명절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돌아가신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일고 이 집과 재산을 남겨주셨죠. 하지만 그 재산이 때로는 제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돈으로만 봤으니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세아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새야. 이제 다 같이 밥 먹자. 온 가족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먼저 절을 올렸고 아이들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건성으로 고개만 숙였을 뿐이었죠. 밥을 먹는 내내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언제쯤 제 명의로 넘겨주실 거예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가 아니죠. 저희가 이 집에 산 지 벌써 3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 이름 하나 안 올라가 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 집은 아직 내 집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이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죠. 손주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거실로 나갔고 성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당 한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준 세뱃돈이 10,000원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추석 아침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는 것을요. 그 불씨가 언젠가 큰 불길로 번질 거라는 것도 말이죠. 명절상 차림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성민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미정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응, 나야. 추석은 뭐 그냥 그렇지. 미정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워낙 커서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우리 시댁 진짜 웃긴다. 애들한테 세뱃돈으로 10,000원씩 줬어. 10,000원. 요즘 세상에 누가 10,000원을 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미정은 계속해서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지. 우리 시어머니 재산이 얼만데. 체면도 없어.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애들도 완전 실망했다니까. 친구들은 다 5만원, 10만원씩 받는데 자기들만 10,000원이래.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성민은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정아, 그런 이야기는 집 밖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제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나왔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것도 제 집에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다시 거실로 나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와도 돼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언제든지 오렴. 할머니는 우리 지우랑 세아가 오는 게 제일 좋아.
세아도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세뱃돈 정말 고마워요. 저희는 할머니가 주신 거라서 더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죠.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애들아, 다시 세배 올려. 미정이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아침에 이미 세배 받았잖니. 아니에요. 다시 해야 해요. 제대로 된 세배돈을 받아야죠. 미정은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내밀었죠. 자, 엄마한테 세배 올려. 그럼 이거 줄게.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그만해라. 아이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세배돈을 주고 싶은데요. 어머니처럼 10,000원 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이 돈 다시 줘. 미정이 갑자기 소리치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와 세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피하게 어른이 돼서 이게 뭐야? 미정은 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리퍼를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슬리퍼가 제 뺨을 스쳤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미정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뺨을 만졌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마음속에서 번져나갔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뭘 한 거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실수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실수? 실수로 사람 얼굴에 신발을 던지니?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은 제 뒤로 숨었고 성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정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들리지 않았니? 나가라고 했어. 너 같은 사람이랑은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민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미정이도 잘못했지만 너도 입 다물어. 내 아내가 내 어미한테 신발을 던지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잖니. 너도 같이 나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이 아렸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 집에서 제가 받아들인 며느리에게 말이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하찮았니? 저는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아왔는지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 성민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미정이가 너무 심했어요. 성민이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죠.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이야기 좀 해요. 돌아가거라. 나는 지금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죠. 제가 너무 인색했던 걸까요? 10,000원이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금액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두신 재산 목록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주식 계좌 내역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200억이 넘는 자산이었죠. 하지만 그 재산의 절반은 아들 성민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증여해 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저였습니다. 성민은 그저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구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런 모욕 속에서 보낼 수는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빗자루를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죠.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됐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집 리모델링 이야기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집 너무 낡았잖아요. 저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야. 낡았다고 해서 함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한옥은 불편하잖아요. 현대식으로 고치면 훨씬 살기 좋을 텐데.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투덜거리며 거실로 나갔고 저는 홀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성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너희들끼리 먹어라. 나는 입맛이 없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미정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그래, 내가 보기엔 저 애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니? 성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민아, 너는 왜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니? 내 아내가 내 어미한테 신발을 던지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었잖니. 그게 저도 당황해서. 당황? 그래서 내 어미가 맞는 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있어라. 성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세아는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의 싸움과는 상관없이 그저 행복하게 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들도 결국 상처받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성민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지우는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명함이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상담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순덕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할 때가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동안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하는 날 말이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정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무슨 볼일인데요? 저도 같이 갈까요? 괜찮아. 혼자 다녀올 수 있으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도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저희는 잠시 안부를 나눈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를 따라주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주식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세금 문제로 아들 명의로 해뒀는데 이제는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서, 증여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총 자산이 210억 정도 되시네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제 돈이에요. 아들은 그저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이렇게 정리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뱃돈 이야기, 며느리의 모욕, 슬리퍼를 던진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가정 내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런 모욕 속에서 보낼 순 없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이한테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미정이도 마찬가지고요. 제 재산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대표님, 법적으로는 증여를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죠? 첫째,
증여 계약서에 조건부 증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증여할 때 그런 조건을 넣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모욕했을 경우에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대표님께 신발을 던진 일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작합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욕을 견딘 사람은 강해집니다. 대표님, 이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집 명의도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며느리가 자꾸 집을 자기 명의로 달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집 등기부등본 가져오셨나요? 저는 서류철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집은 대표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안심이네요. 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미정과 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서자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무슨 일 보고 오셨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김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증여 취소 신청서, 유언장 작성 안내서, 재산 목록표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때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떨림 없이 써내려갔죠. 저녁 무렵 손주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오렴. 지우와 세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할머니 친구 만나고 왔어. 재미있었어요? 응, 재미있었어. 우리 지우랑 세아는 오늘 뭐 했어? 아이들은 신나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으니까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지우랑 세아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저희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며느리와 아들에게도 예전처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했고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화나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각자 살고 싶을 뿐이지. 각자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미정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나는 강요하지 않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제 뒤에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성민을 불러 거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해. 일주일 전에 어디 갔다 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잖아. 성민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실망하신 것 같아. 그날 일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우리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미정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며칠 뒤 미정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좀 고치면 안 될까요? 너무 낡았잖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집은 고치지 않을 거야. 왜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명의인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이야. 내가 손대지 마. 손댄다니요? 저는 그냥 좀 더 살기 편하게 만들자는 건데. 안 된다고 했어. 더 이상 이 이야기 하지 마.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집에 얹혀 사는 남 취급하시는 거죠?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든 상황이야. 나는 너희를 받아들였지만 존중받지는 못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제 방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무시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세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니? 이 집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고쳐서 살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이 집은 절대 내 명의로 넘겨주지 않아. 왜요? 저는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미정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집어넣고 화장품을 챙기며 투덜거렸습니다. 성민아, 우리 나가자. 이런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성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한테 사과하면 되잖아. 사과? 내가 왜 사과해? 어머니가 우리를 무시하는데. 미정은 소리치며 짐을 계속 쌌습니다. 손주들은 방 안에서 울고 있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벌어질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이 집 제 명의로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미정이 거실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그 말에 미정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방으로 달려가더니 서랍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딘가 통장이 있을 거야. 어머니 돈 다 찾아낼 거야. 저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그만둬. 내가 무슨 권리로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거야. 남의 물건이요? 저는 며느리예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미정은 서랍을 엎으며 계속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사람이 제 물건을 마구 뒤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예요. 당신들은 제 집에서 나가야 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며느리가 제 방을 무단으로 뒤진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제 허락 없이 제 물건을 뒤졌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성민과 미정은 수치심에 휩싸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비에 쪼들렸습니다. 성민과 미정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식사를 간단히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증여 취소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모든 재산이 대표님 명의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대표님, 아드님께서 연락 온 적 없으세요? 아니요, 한 달째 아무 소식이 없네요. 혹시 연락이 오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변호사 말씀이 맞았습니다. 성민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한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아들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어요, 엄마. 미정이는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저는 고시원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정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 내가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잖니. 그게 더 큰 죄야.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미정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성민아, 너는 언제나 방관자였어. 내 아내가 내 어미를 모욕할 때도 신발을 던질 때도 너는 그저 보고만 있었지. 그게 아들이 할 일이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성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애들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우와 세아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려 고생하는 아이들이 불쌍했습니다. 애들은 잘 있니? 네, 미정이 친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던 모습들이 생생했죠. 지우야, 세아야, 미안하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정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정말 그럴까?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에요. 미정이가 요즘 매일 울어요.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로 미정이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성민아, 엄마는 이제 너희를 믿을 수가 없어.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단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애들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이제 돌아가거라. 엄마. 성민은 제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가라고 했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성민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내쫓은 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그건 내가 감수할 일이야. 이제 나가. 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는 길일까요? 아들을 내쫓고 손주들과도 멀어지는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받아들인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요. 미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성민은 여전히 방관자로 남을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들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우와 세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할머니가 너무 모진 사람이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실컷 울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그리움도 모두 눈물에 담아 흘려보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성민의 눈물, 손주들의 웃음, 미정의 모욕, 모든 것이 뒤엉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 달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성민의 눈물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정이 던진 슬리퍼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그 모욕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김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모든 재산이 대표님 명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것을 지킬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그런데 대표님, 마음은 편하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하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럴 만도 하시죠. 가족이니까요. 김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군지 궁금해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슬리퍼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게 던졌던 그 슬리퍼였죠.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턱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제발요. 미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그대로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일어서라. 여기서 이야기하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릎 꿇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날은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애들만이라도 보게 해 주세요.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슬리퍼를 제 얼굴에 던져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일어나. 싫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빗속에서 무릎 꿇은 며느리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옷은 다 젖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던진 건 신발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내 마음이었다.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정말 알고 있니? 내가 그날 한 행동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죠. 미정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들어가도 돼요? 이야기는 안에서 하자. 빗속에서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잖니.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비틀거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미정에게 저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몸부터 닦아라. 옷도 갈아입고.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대로 있을게요. 말 안 들을 거니? 갈아입으라고 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나니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건네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미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정아,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어머니. 너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니? 아니면 그냥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 미정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돌아오고 싶어서였어요. 밖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생활비도 부족했고 애들도 힘들어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만 보고 살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죠. 세뱃돈 10,000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정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온 거니?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우랑 세아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근데 매일 할머니 언제 보냐고 물어봐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내가 완전히 변했다고 믿지 않아.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이며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죄가 없잖니. 애들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미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애들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 데려와라. 하지만 너희 가족이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그건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천천히 기다릴게요.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믿으실 수 있을 때까지요. 저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사람의 마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어려워. 하지만 노력하면 언젠가는 회복될 수도 있지. 네, 어머니. 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저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와 세아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저도 그 웃음에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아도 돼요? 어느 날 세아가 제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세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네.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대요. 지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전처럼 화내지도 않고 매일 할머니 생각한대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미정이 변했을까요? 지난 몇 달 동안 지켜본 바로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하지도 않았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저는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성민이랑 지방에 작은 미용실을 차렸어요. 크진 않지만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미정이 스스로 무언가를 일구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셨죠.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으셨잖아요.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내쫓을 수 있나 싶었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는 조용히 미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생활비도 부족했고, 남의 집 눈치도 봐야 했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를요. 그래서 성민이랑 둘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돈도 모으고 미용실도 차리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일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말해봐. 저희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애들이 너무 할머니랑 살고 싶어 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결정이 섰습니다. 그래, 돌아오너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첫째, 이 집은 여전히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넘겨주는 일은 없을 거야. 네, 알겠어요. 둘째, 서로 존중하며 살자. 나도 너희를 존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존중해야 해. 당연하죠, 어머니. 셋째, 만약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저는 미정을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주 성민과 미정, 그리고 손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와 세아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고 성민은 짐을 나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괜찮아. 이제 다 잊자.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성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미정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고 손주들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건배해요. 지우가 주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고 미정은 겸손해졌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웠죠.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같이 하자. 네, 어머니. 저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 될게요. 알아.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주들은 제 방에서 잠들었고 성민과 미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같이 보던 하늘이었죠. 여보, 나 잘한 걸까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걸 알기까지 참 멀고도 아팠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모두가 성장했습니다. 저도 성민도 미정도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말이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한옥 지붕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축복처럼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깨졌던 관계도 상처받았던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 위로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 8개 챕터로 구성된 드라마 시나리오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겨울 끝에 피는 매화처럼 당신의 삶도 끝내 꺾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고 울어도 웃음을 찾은 당신, 오늘은 다시 피어나는 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